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도둑에게로 간 부인.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한 선비가 살았답니다. 가난한 처지에 20세가 넘어 혼인을 하였는데 그 부인은 미모가 출중할 뿐만 아니라 행실이 현숙하고 재주 또한 비상하여 집안 살림을 거의 부인에게 의지를 하였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부인이 친정에 한번 다녀왔으면 하는 눈치였지요. 넉넉하지 못한 살림을 꾸리느라 1년 내내 고생한 부인이라 만류할 수가 없었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은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산 골짜기가 많아 부녀자 혼자 보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므로 자신도 함께 가리라 마음먹고 부인은 말에 태우고 자기와 여종은 걸어서 처가로 향하였지요. 길을 떠난 지 6일 만에 어느 산 골짜기 주막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아랫방에는 부인과 여종이 묵고 자기는 윗방에 묵었지요. 노독에 너무 피곤하여 잠이 깊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어지러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귀를 곤두세우고 들어보니 도둑대가 분명하였지요. 문득 건장한 사나이가 부하 서너 명을 거느리고 선비의 방으로 들어섰답니다. 깜짝 놀란 선비는 벌벌 떨고 있는데 얼핏 보니 두목임이 분명해 보였지요. 그러나 선비는 체면을 잃지 않고 물었답니다. 그대는 어떠한 사람인데 아닌 밤중에 곤히 자는 선비의 방에 들어오는 무례를 범하시오? 나로 말하면 주울산에 숨어 사는 사람으로 수하에 거느린 수하만 해도 수백이 넘고 부귀 또한 부러울 것이 없는데 다만 나이 40의 장가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강도질을 하는 몸이지만 현숙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요. 이제 그쪽 부인을 보니 외모가 아름답고 기품이 넘치는구려. 이런 말씀이 극히 무례한 줄을 아나 그쪽이야 젊은 선비로 아내 구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니 그쪽의 부인을 나에게 주시오. 그 대신 5천금을 드리겠소. 선비는 기가 막히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 남의 철을 빼앗는 법이 있소. 또한 아내를 어찌 돈을 주고 판단 말이오. 당신은 왜 생각이 그리도 모자라시오? 내가 여기 들어와 청했으니 당신은 도망갈 수 있겠소? 선비가 만일 내 말대로 이 돈으로 다시 어린 아내를 택하시면 오히려 상처 없이 몸을 보존하여 돌아갈 것이오. 그렇지 않고 반대한다고 해서 선비의 뜻대로 될 것 같소? 내가 선비의 부인을 납치해가면 선비는 5천금도 잃어버릴 것이니 그때는 낭패가 아니겠소? 두목은 한심하다는 투로 말하였지요. 부인을 빼앗기게 된 선비는 반대도 찬성도 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었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부인이 체념한 투로 남편을 불렀지요. 서방님, 이것은 큰 변으로 입으로 싸울 일이 아닙니다. 또한 힘으로 항거할 수도 없사오니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십시오. 그들이 비록 도둑이라고 하나 말하는 폼이 다소 의리는 있는 자들로 보입니다. 제가 서방님에게 온 후 아직 1점 혈육도 없으니 저 사람에게 몸을 의탁하면 평생 부귀를 누릴 것이며 난군 또한 5천금으로 현철을 얻고 논밭을 장만한다면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서방님과 저의 양편이 다 좋은 일입니다. 이제 벗어날 길이 없기에 감히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서방님께서는 저 때문에 귀하신 몸을 손상치 마십시오. 부부간의 말이었지만 두목도 빠짐없이 다 듣고 참으로 현명한 여자라고 감탄을 하였지요. 비록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별을 서러워 흐느껴 우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듣는 선비의 마음은 끊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내 비록 죽을지언정 어찌 그대와 생이별을 하리오? 대장부가 어찌 그리 녹록하시오? 저라고 즐거운 일이겠어요? 속히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선비는 분함을 참지 못하였으나 속수무책으로 그들이 하는 대로 두는 수밖에 없었지요. 두목이 희색을 띠고 잠깐 부인의 얘기를 들으니 과연 어진 부인이로군요. 선비는 어찌 한때의 정을 금하지 못하고 큰 재앙을 취하려 하는 것이오. 이때 건너방에서 선비의 처가 이쪽 방까지 다 들리는 목소리로 내 마땅히 장군을 따라가리라. 세수하고 머리 빗고 새 옷 갈아입을 동안 너는 때를 맞추어 가마와 하인들을 대령하도록 일러라. 하고 여종에게 말했지요. 두목은 5천금을 선비의 방에 들여놓았답니다. 선비는 넋이 나간 듯 양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요. 두어시경이 지난 뒤 선비의 처가 가마를 타자 도둑들은 둘러매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답니다. 한바탕 몰아치는 사나운 바람이 지나간 듯 적막한 그때 장지문이 열리며 자기 부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던 선비는 꿈인가 생신가 하여 눈물로 범벅된 눈을 비비며 물었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저들 도둑이 부하를 거느리고 한밤중에 쳐들어왔으니 우리 둘이서 무엇으로 면하겠어요? 저들이 비록 도둑이나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것 같기에 제가 아까는 그들이 마음을 놓고 방심케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제 몸종이 외모가 반반하고 나이 또한 저와 비슷한 고로 급히 치장하여 제 옷을 입혀 치장하였으니 도적들도 반드시 저로 알고 기뻐할 것입니다. 몸종 아이도 두목의 아내가 되었으니 부귀를 얻을 것이지요. 그대의 현명함은 내가 능히 만분의 일도 따를 수 없도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소. 일이 어쩔 수 없어 난군께 심려를 끼쳐 죄송함을 금할 수 없는데 조그만 계책을 그리 칭찬하실 것이 있습니까? 동이 트기 시작하니 빨리 길을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체하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선비도 그렇게 생각하고 타고 왔던 말에 돈을 싣고 길을 재촉하여 처가로 향했지요. 선비 부부는 2번 다시 세제를 넘기가 두려워 처가 고장에서 부귀를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천추태후와 김치양. 헌해왕후 황보씨는 고려 5대 왕 경종의 3번째 비로 유일한 경종의 아들 송을 낳은 왕비입니다. 경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송의 나이가 2살이어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경종의 사촌 동생이자 송의 숙부인 치가 왕위에 올랐지요. 그가 바로 제6대 임금 성종이었답니다. 성종에게는 후세를 이을 왕자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경종의 아들 송이 왕위를 계승하여 7대 임금 목종이 되었지요. 목종이 18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목종의 생모인 헌해왕후는 목종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수렴청정을 자청하여 천추전에 기거하며 자신을 천추태후라고 칭하였답니다. 그런데 천추태후에게는 경종이 세상을 떠난 후 만난 김치양이라는 정부가 있었지요. 성종 제위 시절 성종은 그들의 불륜에 진노하여 김치양을 멀리 귀양 보냈으나 이제 자신의 세상을 만난 천추태후는 즉시 김치양을 대궐로 불러들여 자신의 곁에 두었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모든 권세는 김치양의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답니다. 하여 김치양은 궁궐 못지않은 화려한 집을 짓고 살면서 아첨하는 무리들과 함께 온갖 행패를 부렸지요. 천추태후의 아들 목종은 김치양의 하는 짓이 눈에 거슬렸으나 자신의 모후가 관계된 일이라 어찌하지 못하고 번번이 당하기만 하였답니다. 그러던 중 천추태후에게 태기가 있자 김치양은 더욱 권세를 누렸고 10달 후 천추태후가 아들을 낳자 김치양의 야망은 더욱 커져만 갔답니다. 목종이 자신의 아들인데도 천추태후는 김치양과 정분이 두터워지면서 목종을 눈엣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겼답니다. 더군다나 김치양의 아들을 낳은 후부터는 그나마 목종에게 남아있던 일말의 정마저 끄는 것 같았지요. 그 후 김치양과 천추태후는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자 계략을 꾸미기 시작하였답니다. 우선 대량 원군을 멀리 내쳐야겠습니다. 대량 원군은 경종의 4번째 비인 헌정황후가 경종이 죽고 왕건의 아들 왕욱과 낳은 자식이었답니다. 김치양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었지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만일 목종이 죽더라도 대량 원군이 버티고 있어 아무리 천추태후의 힘이 막강하다 하여도 왕위는 자신의 아들에게 돌아올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종은 그때까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을 제일 유력한 왕위 계승자는 대량 원군이었지요. 그럼 우선 대량 원군을 출가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중이 되게 한다고? 중이 된다고 왕위 계승자의 위치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텐데요. 차후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지요. 태후께서는 그저 대량 원군을 절로 내치시기만 하십시오. 다음 날 천추태후는 대량 원군을 강제로 출가시켜 개경의 순교사에 보냈다가 다시 몇 달 후에는 양주에 있는 삼각산 신혈사에 보냈답니다. 김치양은 대량 원군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객을 보냈지요. 하지만 대량 원군은 그때마다 신혈사 노승의 지혜로 목숨을 건졌답니다. 김치양과 천추태후의 왕위를 노리는 음모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목종은 모든 기력을 상실하고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답니다. 목종은 자리에 누워 누구를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할지 고민을 하였지요.
아무리 자신의 어미가 낳은 동생이 있기는 하나 왕의 혈통이 아닌 김치양의 혈육이기에 결코 그 아이를 후계자로 지목할 수는 없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보위를 이을 사람은 대량 원군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대량 원군을 데려올 것이며 데려온다 하여도 누가 그를 보호해 줄 수 있겠어요. 대궐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치양의 사람이므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였지요. 목종은 머릿속으로 멀리 외곽에 나가 있는 장수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답니다. 그래, 서경에 가 있는 도순검사 강조가 있었군. 그러면 믿을 만하지. 강조를 불러들이자. 목종은 이렇게 결정하고 은밀히 사람들을 불러 일을 진행시켰지요. 우선 삼각산 신열사의 사람을 보내 대량 원군을 데려올 것을 명하고 서경의 사람을 보내 강조에게 밀서를 전하게 하였답니다. 강조는 급히 개경으로 돌아오라는 왕의 밀서를 받고 군사들과 함께 지체하지 않고 길을 나섰지요. 그러나 그 무렵 목종의 집거가 워낙 길었으므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임금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답니다. 강조가 개경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목종은 이미 죽었으며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왕명을 사칭하여 자신을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소문을 접하게 되었답니다. 강조는 그 소문이 뜬 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서경으로 군사를 돌렸지요. 한편 개경 김치양과 천추태후는 강조가 군사를 몰고 개경으로 온다는 소식에 위협을 느끼고 강조를 잡으려고 따로 군사를 풀었답니다. 이 소식을 개경에 있던 강조의 아버지가 듣게 되었지요. 강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위험에 직면했음을 알고는 서둘러 강조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불행하게도 임금께서는 이미 승하하셨다. 지금 조정은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손에 놀아나고 있으며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그러니 네가 군사를 몰고 와서 이 어지러운 나라 형편을 바로잡거라. 부친의 편지를 받은 강조는 나라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김치양 일파를 없애고자 다시 개경으로 진군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나 강조 일행이 황해도 평주에 도착하였을 때 임금이 승하했다는 것이 잘못된 소문임을 알게 되었지요. 강조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답니다. 이대로 진군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내가 반역자로 몰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돌아가기에도 늦지 않았는가? 강조의 고민을 눈치챈 부하들이 강조에게 건의를 하였지요. 장군, 이미 지금의 임금은 힘을 잃었답니다. 이대로 두면 고려의 사직은 김치양의 손에 놀아나게 됩니다. 김치양을 없애고 임금 또한 배립시키고 새로운 임금을 모시도록 합시다. 강조는 부하들의 간곡한 말을 받아들여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하여 삽시간의 대궐을 장악하였지요. 목종은 강조가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 대궐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이 배위될 것을 짐작하고 모후인 천추태후를 모시고 급히 법왕사로 피신하였답니다. 강조는 목종을 폐위하고 대량 원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였지요. 그런 뒤에 김치양과 그 아들을 처형하고 천추태후의 친척들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을 귀양 보내거나 죽였답니다. 법왕사로 피신의 목숨을 건진 목종은 천추태후와 함께 충주로 보내졌지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은 목종이었지만 그는 생모인 천추태우를 끝까지 극진히 모셨답니다. 그러나 목종을 그대로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한 강조는 부하들을 시켜 강제로 독약을 먹여 죽인 후 목종 스스로 자살을 한 것처럼 꾸몄답니다. 한편 천추태우는 목숨을 부지한 채 황주로 내쫓겨 그곳에서 6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답니다. 죽어서도 나라를 지킨 미추왕. 신라 제13대 미추 임금은 계림의 금괴 속에서 탄생한 김할츠의 7대 손입니다. 미추 임금은 나라 안을 순회하면서 외롭고 가난한 노인들을 보살펴 주기도 하고 농사철에는 일체의 동원을 금지시키는 등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지요. 미추 임금이 즉위한 지 2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임금이 죽은 뒤 흑륜사 동쪽에 장사를 지내고 대릉이라 불렀지요. 다음 왕위를 이은 유래 임금 14년 어느 날이었답니다. 이웃에 있는 이서국 병정들이 불시에 신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신라에서는 군사를 많이 동원하여 힘껏 싸웠지만 적의 힘이 막강하여 대적할 수 없었지요. 마침내 대궐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이때 갑자기 적의 후방으로 신라의 응원 부대가 함성을 지르며 적을 공격해 오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군대들은 투구의 양옆에 댄잎을 꽂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나타난 댄잎을 꽂은 군대들의 공격에 놀란 적군들은 깜짝 놀라 다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위기에 빠졌던 신라는 간신히 평온을 되찾게 되었지요. 그러나 신라를 도와준 주겹군들은 싸움이 끝나자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답니다. 유래왕은 여러 곳에 사람을 보내어 고마운 주겹군을 찾게 하였으나 그들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다만 투구에 꽂았던 댄잎만이 미추왕릉 근처에 수없이 쌓여있는 것이 발견되었답니다. 언제나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던 미추왕의 영혼이 나라의 위기를 구하고자 군대로 회신하여 적군을 물리치고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그 후부터 이 능을 죽현릉이라 부르며 더욱 높이 받들었답니다. 축복의 인사. 한 사나이가 오랜 여행으로 심신이 지치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그는 오랫동안 사막을 지나 간신히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답니다. 그는 지친 몸을 나무 그늘에 쉬면서 나무의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시원한 물을 마셔 타는 목을 죽인 다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는 그 나무에게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작별 인사를 하였답니다. 나무야, 정말 고맙구나. 어떻게 이 고마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 열매가 맛있게 되기를 빌어주기에는 네 열매가 벌써 충분히 맛이 들어있고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갖도록 빌어주려고 해도 너는 이미 시원한 그늘을 가졌으며 네가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이 있기를 빌어주려고 해도 네 곁에는 이미 충분한 물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 빌어줄 수 있는 것은 네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많은 나무들이 되고
너와 똑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로 자라라는 것뿐이구나.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작별을 할 때 무엇인가 빌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더 현명해지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부자가 되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이미 충분히 부유하며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선량한 사람이 되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이미 누구보다 선량한 사람일 때 당신은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하겠어요? 당신의 자녀들도 부디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작별 인사가 될 것입니다. 배꼽 내기 장기. 옛날 어느 마을에 괴팍한 석수장이가 있었답니다. 석수장이는 장기를 매우 잘 두었는데 언제나 남을 골탕 먹이는 이상한 내기를 하곤 하였지요.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석수장이와 장기를 두게 되었답니다. 우리 장기 내기를 합시다. 좋소. 어떤 내기를 할까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배꼽 석돈을 베어내기로 합시다. 농담도 잘하십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장기를 두시려면 여기 서약서에 이름을 적으시지요. 나그네는 설마 석수장이가 그대로 하랴 싶어 무심코 서약서에 이름을 적고 장기를 두었답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장기에 지게 되자 석수장이는 정말로 배꼽을 칼로 베어내려고 하였지요. 아니, 아무리 내가 장기에 졌지만 어떻게 내 배꼽을 베어내려 한단 말이오. 사람이 돌조각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죽게 되지 않소? 죽든 살든 내기를 하였으니 난 약속대로 하겠소. 나그네가 그럴 수 없다며 버티자 석수장이는 관가에 나그네를 고소하였답니다. 사또가 듣고 보니 너무 어이가 없는 사건이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답니다. 사또는 집에 와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지요. 그러자 7살 먹은 아들이 물었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그러셔요? 어린 아들이 하도 졸라대는 통에 사또가 마지못해 설명해 주니 어린 아들이 웃으며 말했지요. 아버지, 걱정 마시고 제게 맡겨주세요. 다음날 사또의 어린 아들은 2사람 앞에 나가 먼저 석수장이에게 물었답니다. 네가 배꼽 석돈 내기를 하고 장기를 두었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 누가 이겼느냐?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배꼽을 베어낼 일이지 뭐하러 여기까지 온 것이야? 저 사람이 베지 못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어린 사또는 다시 나그네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너는 내기를 하였으면 그대로 할 것이지 어째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야? 당장 약속대로 하거라. 이 말을 들은 나그네는 얼굴이 새파래졌고 석수장이는 의기양양하게 그 자리에서 나그네의 배꼽을 베려고 다가왔답니다. 그때 다시 어린 사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지요. 잠깐, 석수장이는 듣거라. 만약 네가 배꼽을 베어 저울에 달아보고 석돈이 못 되면 다시 나그네의 배꼽을 베어 꼭 맞게 재워야 할 것이야. 또한 석돈이 넘으면 넌 남의 살을 더 벤 것이니 그땐 큰 벌을 받을 각오를 하거라. 그 말을 들은 석수장이는 남에게 해코지를 하려다 도리어 제 목숨이 위태로워질까봐 두려워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내기를 좋아하여 장난이 지나쳤습니다. 내기를 없던 일로 하겠으니
제발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린 아들의 재판을 지켜보던 사또는 엄한 목소리로 석수장이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은 벌레 하나의 목숨도 귀중하거늘 어찌 감히 사람 목숨을 내깃거리로 삼을 수 있단 말이냐? 이번엔 곤장 50대를 내릴 테니 다시는 남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실컷 매를 맞고 단단히 혼이 난 석수장이는 다시는 못된 내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는 노인. 한 노인이 뜰에서 묘목을 심고 있었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노인에게 물었지요. 이 나무는 언제쯤 열매를 맺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30년 후면 열리겠지요. 나그네가 이상하다는 듯 다시 물었답니다. 영감님께서 그때까지 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살아도 그때까지는 살 수 없겠지요. 노인의 대답에 나그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열매를 보지도 못할 나무를 힘들게 심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수원에 과일이 많이 달려 있었소.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내 아버님께서 나를 위해 그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나도 지금 아버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오. 말하는 거북과 돈 내리는 나무.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형과 아우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답니다. 형제는 한 어머니의 아들들이었지만 성질은 하늘과 땅처럼 달랐지요. 형은 인정머리가 없고 욕심이 많았답니다. 그 반대로 아우는 욕심도 없고 인정도 많았지요. 하루는 형이 아우를 불렀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안 됐지만 우리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살림을 나누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형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형님의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로 짐을 옮겨줘야겠어. 형은 아우 재산까지 몽땅 차지하고 숟가락과 이불 그리고 가지고 있던 옷만 주어서 내보냈답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방 하나 얻을 돈을 줘서 내보내야지. 형은 부모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으므로 할 수 없이 방 하나 얻을 돈을 내주었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우는 형에게 고맙다고 절까지 하며 어머니를 하직하였답니다. 아우는 부지런히 일을 하여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지요. 어머니가 생각나면 돈을 어머니에게 드렸답니다. 형은 갖은 수단을 다 부려 아우의 돈을 빼앗아 갔고 어머니가 가진 돈도 빼앗아 버렸지요. 그래도 아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형이 이구실 저구실을 붙여 아우의 재산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었지요. 그러나 아우는 형을 조금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답니다. 추운 겨울날이 되었지요. 아우는 날마다 땔감을 얻으려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살림이 어려워 도시락도 못 가지고 갔지요. 해가 저물 무렵 지게를 지고 산 비탈을 내려올 때면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답니다. 오늘도 아우는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지요.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나 나무를 많이 해가는지 깊은 산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무도 없었답니다. 아우는 깊은 산 골짜기까지 들어갔답니다. 거기에는
그래도 뗄 나무감이 있었지요. 열심히 나무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져 왔답니다. 아, 배가 고프구나. 할 수 없이 아우는 샘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맑은 샘물로 배를 채웠답니다. 그리고 바위 옆에 앉아서 쉬고 있었지요. 그때 무엇이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틀림없이 그 소리는 발 아래의 나뭇잎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요. 아우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숙여 나뭇잎 하나를 보았답니다. 거기에는 밤톨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위를 쳐다보니 밤나무가 있었답니다. 아우는 밤톨을 손바닥에 얹어놓고 생각을 하였지요. 당장 먹고 싶지만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야지. 어머니가 보시면 참 좋아하실 거야. 아우는 먹고 싶은 생각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이걸 어머니께 갖다 드리자. 아우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그런데 이걸 어머니께 갖다 드리자 하는 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은 다시 조용해졌지요. 이상한데 누가 내 말을 따라하는 것이야? 그렇다고 해서 메아리도 아니었지요. 그때 또 한 개의 밤톨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우는 얼른 그 밤톨을 주었지요. 이건 형님께 갖다 드려야지. 하고 말했더니 또 따라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건 형님께 갖다 드려야지. 참 이상한 일이었지요. 다시 한번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번에는 뒤쪽에서 밤돌 하나가 툭 떨어졌답니다. 아우는 얼른 주워들었지요. 이건 동생을 주자. 그러자 이번에도 이건 동생을 주자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참 이상한 일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밤나무에서는 잇따라 밤톨이 떨어졌답니다. 아우는 부지런히 밤톨을 주었지요. 주머니에는 밤이 제법 수북하게 들어있었답니다. 이제는 밤톨이 더 떨어지지 않았지요. 안 떨어지는군. 아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답니다. 자기 말하는 것을 따라하는 소리는 틀림없이 땅 속에서 들려온 것이지요. 아우는 벌떡 일어나 땅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뒤지기 시작하였답니다. 아이고! 아우는 그만 기겁을 하고 말았지요. 낙엽 밑에서 나타난 것은 거북이였답니다. 네가 말하는 거북이냐? 하고 묻자 그 거북이도 네가 말하는 거북이냐? 하고 따라하였답니다. 아우는 이 거북을 가지고 가기로 결심하였지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산에 있으면 거북이는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답니다. 그것보다도 말하는 거북이가 신기했기 때문이지요. 아우는 말하는 거북을 가지고 뛰어갔답니다. 한시라도 빨리 마을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거북을 보십시오. 말하는 거북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아우는 거북을 꺼내어 손바닥에 얹어놓고 말하였지요. 이건 어머니에게 드려야지. 이건 어머니에게 드려야지. 거북이는 아우가 한 말을 따라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말하는 거북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세상에 말하는 거북이 다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군. 아우가 이번에는 이건 형님께 드려야지 하고 말했더니 말하는 거북이도 이건 형님께 드려야지
하고 말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지요. 아우는 몇 가지 말을 계속하여 해보았답니다. 그때마다 말하는 거북이는 따라하였지요. 그런데 말하는 거북이도 매우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마을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그럼 내가 한번 시켜보겠소 하고 말했더니 그럼 내가 한번 시켜보겠소 하고 똑같이 말하였지요. 이렇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거북이에게 말을 시켜보았답니다. 그때마다 거북은 말을 따라하였지요. 모두들 즐거운 표정이었답니다. 좋은 구경을 시켜주어 고맙소.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아주시오.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구경값을 냈답니다. 아우는 뜻하지 않게 제법 많은 돈을 벌었지요. 말하는 거북이 고맙게 여겨졌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우는 거북이가 잘 먹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주었지요. 이 말하는 거북의 얘기는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져서 온 마을에까지 퍼져나갔답니다. 날마다 말하는 거북을 보려고 줄을 섰지요. 사람들은 구경하고 난 다음에는 어김없이 돈을 내놓고 갔답니다. 덕분에 아우는 이제 부자가 되었지요. 그때 형도 이 소식을 들었답니다. 형은 아우의 집으로 갔지요. 형은 말하는 거북도 보고 싶었지만 그것보다도 아우가 돈을 버는 것이 부러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아우는 형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너 말하는 거북을 가지고 있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형님. 그 거북을 좀 보여줘. 아우는 말하는 거북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지요. 이 거북을 좀 빌려주지 않겠니? 잠깐 동안 말이야. 형은 거북을 이용하여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답니다. 빌려드리지요. 아우는 선뜻 승낙을 하였지요. 형은 그 길로 거북을 빌려 장터 거리로 갔습니다. 장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형은 넓은 마당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참 이상한 거북이 있습니다. 말하는 거북이가 왔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척척 잘하는 말하는 거북이지요. 형이 목청을 돋구어 떠들어대자 한 사람씩 모여들었답니다. 마침내 장터 거리 가득히 모였지요. 어서 거북이에게 말을 시켜보슈. 사람들이 졸랐지요. 자, 그럼 이제 거북이에게 말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건 어머니 갖다 드려야겠네. 하고 말하였지요. 그러나 거북은 말은커녕 목을 움츠려 얼굴도 내미지 않았답니다. 형은 다시 말하였지요. 이건 형님 드려야겠네. 거북은 여전히 말이 없었답니다. 형은 마음을 졸이며 또 말을 시켜보았으나 거북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거북과 형을 번갈아 보며 수근거렸답니다.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군. 말 못하는 거북을 가지고 와서는 말하는 거북이라고. 이 녀석아, 할 짓이 없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다녀. 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형은 꽁무니를 빼고 주랭랑을 쳤답니다. 도망쳐온 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가지고 온 거북을 바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놈의 거북, 네가 나를 망신시키다니. 형은 큰 돌멩이를 번쩍 치켜들어 거북에게 던졌지요. 거북은 그만 납작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형은 아우의 집을 찾아갔답니다. 이놈 천하의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형을 속여도 된단 말이야. 형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화가 나셨는지 영문이나 들어봅시다. 이놈 말도 안 하는 거북을 주고 말을 한다고. 형님, 그럼 그 거북이는 어떻게 하셨어요? 말도 못하는 거북이를 줘서 내가 망신만 당했어. 그래서 내가 죽여버렸지. 아우는 거북이가 죽었다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그러나 아우는 그런 표정을 형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요. 그놈의 거북이 왜 말을 안 해가지고 형님이 망신을 당했는지 그 거북이 원망스럽구만요. 아우는 오히려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걱정을 하였지요. 형은 한참을 고함을 치다가 선 걸음으로 가버렸답니다. 아우는 잠시 후 형이 죽였다는 거북을 찾으러 갔지요. 과연 거북은 큰 바위 옆에 납작해져서 죽어 있었답니다. 아우는 흐느껴 울며 죽은 거북을 고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거북을 마당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되었지요. 아우는 거북의 무덤을 보았답니다. 거북의 무덤에는 이상한 새싹이 하나 돋아나오고 있었지요. 참 예쁜 새싹이로구나. 아우는 예쁜 새싹을 키우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어 열심히 가꾸었답니다. 여름이 되자 새싹은 제법 큰 나무로 바뀌었답니다. 아우는 신기한 나무를 보며 죽은 거북을 생각하였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 이상한 나무를 보며 신기하게 생각하였답니다. 이 이상한 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지요. 그런데 이 이상한 나무는 아우가 형을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잎이 시들시들해졌답니다. 그러나 아우가 형을 위하고 죽은 거북을 생각할 때면 싱싱하게 자라는 것이었지요. 몇 년이란 세월이 흘렀답니다. 이제 이 이상한 나무는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높이 자랐답니다. 어느 해 여름 아우는 이 이상한 나무 밑에 앉아 있었지요. 나무 밑 그늘에 가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아우는 날마다 이 나무 밑에 와서 바라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땡그렁 땡그렁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나무 있는 쪽으로 가보았지요. 나무 밑에는 금은 보화가 쌓이고 있었답니다. 나무를 쳐다보았더니 하늘에서 이 나무 가지를 따라 금은 보화가 자꾸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당에는 금은 보화로 가득했습니다. 아우는 눈을 뜨고 바라보기만 하였지요. 이 많은 금은 보화를 다 어떻게 하지? 아우는 자루를 가지고 와서 금은 보화를 담아 광 속에 넣어두었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형이 이 소문을 듣고 달려왔지요. 이 나뭇가지 하나만 다오. 형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자기 집 마당에 심었답니다. 얼마간 세월이 흐르자 이 가지도 큰 나무로 변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후드득 후드득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은 보화가 쏟아지는구나. 형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식구들도 이 소리에 맨발로 뛰어나왔답니다. 아이고 냄새야. 그런데 모두 코를 틀어막았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지독한지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그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물건이었답니다. 짐승의 똥이었지요. 이 더러운 똥은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답니다. 안 되겠다. 어서 도망가자.
형과 식구들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 똥들은 자꾸만 쏟아져 내려 마당에 가득 차버렸지요. 방 안에 있어도 고약한 냄새가 들어와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안 되겠다. 빨리 달아나자. 형은 아우의 집으로 달아났답니다. 얘야, 나 좀 살려다오. 형의 옷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아우는 눈을 크게 떴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우야. 우선 목욕부터 좀 해야겠구나. 목욕을 하고 나니 냄새가 없어졌지요. 아우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 욕심을 부렸더니 천벌이 내려졌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형은 아우에게 진심으로 빌었지요. 그런데 어머니와 식구들은 어떻게 하고 혼자만 오셨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형과 아우는 식구들을 찾아 나섰답니다. 식구들은 모두 산 골짜기로 흐르는 물가에 있었지요. 목욕을 하고 옷도 빨고 있었답니다. 아우는 어머니와 형의 식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형님, 저희 집에는 광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금은 보화를 써버리면 그만큼 나무 위에서 또 떨어집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아니다. 그것은 내 복이 아니야. 나는 다시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살아야겠다. 그때까지 어머니와 우리 식구들을 좀 보살펴다오. 이튿날 형은 아우의 집을 떠나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형네 식구들은 아우 집에서 살고 있었지요. 3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형이 돌아왔답니다. 형은 그동안 보찜 장수를 하여 집 한 칸과 논밭 살 돈을 조금 마련해 가지고 돌아왔답니다. 형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지요. 마음씨 착한 아우는 형이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었고 형과 아우는 의좋게 살아가게 되었지요. 위기를 극복한 부부. 옛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들은 금실이 좋은 부부로 매우 행복하게 보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스승을 찾아와 이혼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지요. 스승은 오래전부터 그 부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갔다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상세히 물었지요. 남편은 그들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이혼하기를 원치 않았지요. 가족들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스승을 찾아간 것이랍니다. 그는 이혼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가능한 조용히 헤어지기를 원하였지요. 스승은 그 남편에게 아내를 위한 성대한 파티를 열고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하라고 조언하였답니다. 스승의 말에 그는 매우 기뻐하였지요. 사실 그는 아내가 싫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밝히고 싶었답니다. 그는 헤어질 아내에게 그녀가 자신의 마음과 함께 오래도록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싶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스승은 그에게 파티가 끝난 후에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권하였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당신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을 하나만 말하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선물로 주겠소. 그리고 스승은 또 그 아내에게도 살짝 귀뜸해 주었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남편은 스승이 일러준 대로 그 아내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하나를 주겠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내는 그녀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남편에게 말하였지요. 그녀는 가장 갖고 싶은 것 한 가지는 바로 남편이라고 대답하였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혼을 취소하고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훗날 그들에게 아이가 둘이나 태어났다고 합니다. 산으로 변한 신. 아주 오랜 옛날 서라벌은 동방에서도 아침 해가 제일 먼저 비치는 복된 땅이었지요. 이렇게 평화로운 이곳을 두 신이 찾아왔답니다. 붉은 얼굴에 근육이 많은 남자 신과 둥근 얼굴에 눈동자가 반짝이는 여자 신이었지요. 두 신이 아름답고 기름진 이곳의 경치를 둘러보다가 남자 신이 입을 열어 외쳤지요.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구나. 이 소리는 우레처럼 들판을 진동하고 울려 퍼졌답니다. 이때 강가에서 빨래하던 한 처녀가 신들이 외치는 우레 같은 소리에 놀라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았지요. 거기에는 산과 같이 거대한 두 남녀가 자기 쪽으로 발을 옮겨 오고 있었답니다. 겁에 질린 처녀는 저 산 좀 봐라. 사람 살려. 하고 힘을 다하여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답니다. 산과 같은 사람 봐라 해야 할 것을 너무 급하여 산 봐라 하고 외쳤던 것이지요. 발 아래서 들려오는 비명에 신들은 발을 멈추었답니다. 그랬다가 다시 발을 옮기려 하였으나 옮겨지지 않았지요. 신들은 각각 그 자리에 산으로 변하여 솟아 있었답니다. 처녀가 외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산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원대로 아름답고 기름진 벌판을 안고 긴 세월을 살아온 것입니다. 여자신은 남산 서쪽에 솟아있는 부드럽고 포근하게 생긴 망산이 되고 남자신은 검붉은 빛깔로 울퉁불퉁 강하게 생긴 바위로 된 등성이들이 모여 이루어진 남산이 된 것입니다. 한 쌍의 신이 변해 이루어졌다는 남산은 늙은 산인데 비해 망산은 아직도 정정한 푸른 산이지요. 그 후 남산은 하늘 위의 부처님들이 내려와서 거처하는 성산으로 신앙되어 많은 절이 세워지고 바위마다 부처가 새겨지고 몽우리마다 탑이 서게 되었으니 많은 유물과 유적을 남기고 있답니다. 망산은 어머니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남편과 자식들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무운을 빌기도 하였던 산으로서 지금도 올해 가물 때에는 이 산 위에서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